자, 잘 쉬셨죠? 네. 예. 졸려라. 자, 실체적 유효권 보도록 하죠. 실체적 유효권은 이제 등기하고 실체 관계를 따져서 이제 일치협을 따지는 게 실체적 유효권인데, 첫 번째 경우는 일단 부동산이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이 다른 경우, 즉 부동산 표시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문제인데, 교재 보시니까 뭐 토지의 경우 소지와 지번 다른 경우는 무효로 가고 지목과 면적 다르면 유효하되 경정 등기로 시정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되면 그 밑에 판례 건물이 나옵니다. 읽어보게 되면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건물의 경우에는 찾으셨어요? 맨 밑에 2번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동그라미 유사성 동그라미 두 개가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판례다 보니까 표시가 불일치한다 할지라도 등기가 해당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 등기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안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쓰겠다는 얘기죠. 유효할 경우는 이때는 경정 등기로서 지정한 후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오른쪽에 이제 질적 불일치란 말이 나온 것은 이제 질적 불일치 둘로 세분합니다. 질적 불일치의 경우는 권리의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고 권리의 종류가 다른 경우도 있더라.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신청한 자는 갑이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 실행이 을로 실행되는 경우, 신청한 사람은 갑이고 등기 실행 을로 돼버린 경우, 주인이 바뀌어버렸네요. 바뀐 경우는 효과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거는 효과 인정할 수가 없고요. 네, 권리 종류가 다른 경우도 지상권 신청이 들어갔는데 등기 실행이 임차권이 되는 경우, 권리 종류가 바뀐 경우도 얘도 무효입니다. 무효란 말이 나오는 경우는 이 등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등기는 말소 등기로서 등기를 지워버리는 거지 경정 등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나중에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유효 무효로 끝날 게 아니라 유효하다 말이 나오면 무슨 등기 하시고 경정 등기하는 것이고, 무효란 말이 튀게 되면 말소 등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분하시고 보셔야 하고요. 하다면 양적 불일치인데, 양적 불일치의 경우는 둘로 세분합니다. 양적 불일치의 경우는 이제 등기된 양하고 물권 등기량을 따져서 등기량이 큰 경우가 있고, 거꾸로 등기한 양하고 물권 등기량을 따져봤더니 거꾸로 물권 등기가 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나의 사례 가지고 토지 100평을 매입을 했는데 등기된 것이 100이 아니라 200이 등기되는 경우, 얼마큼이 더 커요? 등기가 더 크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반대로 토지를 100평을 샀는데 등기된 것이 50평이 등기되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양적 불일치입니다. 양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면은 여기서 문제 내면 위에 게도 중요해요. 이 대법원 판례니까. 이 경우 사기는 얼마큼을 샀대요? 100평. 등기된 게 200일 경우 효과 발생은 200이 아니라 물권행위 한도에서 발생한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 얼마큼은 효과 인정해 주겠다. 100평만큼은 인정해 주겠다. 판례 입장이에요. 200이 등기 다 됐다 할지라도, 그럼 200이 다 무효인가요? 200 중 100은 일치하나요? 100은 일치하죠. 그럼 200을 전부 다 말소하는 것은 아니고 200을 다시 100평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의 하자가 발생했어요?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어요?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200을 100으로 고치라는 경정 등기한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시험을 내게 되면 면적을 안 주고 지분으로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은 사례인데, 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2분의 1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그럼 전부 산 게 아니라 지분만 샀죠? 등기가 전부가 등기돼 버린 경우, 산 건 얼마큼을 샀고 지분, 등기된 것은 전부. 그럼 똑같이 효과 발생은 2분의 1 지분만큼 발생한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전부가 등기됐다고 전부가 다 무효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나오게 된 판례가 이런 경우는 전부가 무효가 아니니까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는 없고, 일부 말소, 일부만 지워야 되니까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를 신청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과거에 기출 문제가 나오기를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기출 문제예요. 있다가 맞는 말, 없다가 맞는 말?
이따가 맞는 말이죠. 요걸 물어본 게 문제입니다. 여기 판례다 보니까 시험은 요걸 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 좀 하고 넘어가시고 이 판례가 중요한 판례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 판례 나올 테니까 좀 참고 좀 하시고요. 밑에 있는 거의 경우는 백병월 상계 등기가 50분밖에 안 되죠. 이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민법제 137조가 적용이 됩니다. 137조가 뭐예요? 일부무효죠. 그래도 이제 실력이 좋아지니까 법조문만 딱 알아두니 대화가 되네. 어쨌든 행복한 나날이죠.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 즐기세요. 하다 보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자꾸 점수에 연연해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학원 주변에서 술 먹고서 미치겠다 이걸 해야 돼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하다 보면 올라가는 게 점수예요.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는 게 점수인 거지 한 번에 팍팍 올라가는 점수는 없으니까 즐기시면 돼요. 자, 137조의 경우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들어본 기억 나세요? 다만 그 일부가 없더라도 법률행위했다고 인정할 땐 일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처리를 하는데 밑에 건 학설 입장이니까 위에 것만 기억하세요. 위에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내게 되면 지분을 매입해야 하는데 등기 전부가 등기된 경우 이걸 달고 들어옵니다. 상권 지분 등기된 게 전부일 경우 얼마큼 효과 인정해 주겠대요? 지분만큼만 인정해 준다. 일단 어떻게 처리해라? 전부를 말소 청구할 수는 없고 일부 말소 의미의 경병 등기를 신청한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여기까지 세분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원칙의 완화에서 이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지만 유효하게 인정해 주기 위한 것이 완화 규정인데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이 나와요.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첫 번째가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뭐 상속을 받든 매매 계약을 체결하든 을이 등기할 게 있었는데 등기 안 하고 다시 을이 병에게 다시 매매 계약을 통해 파는 경우에 그럼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넘어와야 되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게 등기인데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라 등기 한 방에 넘어버리게 하면 그럼 지금 누굴 빼먹었어요? 을을 빼먹었죠? 중간을 빼먹었다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럼 다른 말 미등기 전매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요. 순차로 등기에도 소유자는 병이고 한 방이라도 병 소유권 마지막 일치했어요. 일치했으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대법원 판례예요. 유효하다는 얘기는 해라 하지 말아라. 맞았으니까 크게 얘기해봐요. 시작. 하지 말아라요. 영어로 I'm sorry. 자, 하지 말아라 금지 규정입니다. 이 금지 규정이지만 이 중과생략 등기가 실려 있는 법조문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인데 이 법률이 색깔이 단속 규정이에요. 뭐라고요? 단속 규정. 그 민법 공부할 때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는데 효력 규정 위반은 무효라고 배웠을 것이고 단속 규정 위반은 유효화돼 처벌에 따라오더라. 그럼 유효하게는 해주지만 처벌은 받아야 돼요. 처벌은 얼마짜리 처벌이냐? 3년 이하 징역 얼마? 2천만 원은 중개업자 처벌이고 들어보긴 들어봤어요. 3년 2천이 아니라 3년 1억 원입니다. 3년 1억 원이라고요.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중개업자 처벌이고 당사자는 3년 1억 원이에요. 세요 약해요? 세니까 얘는 시험에 안 내니까 그냥 중개업으로 외우세요. 얼마로? 3년 2천으로 외우고 들어가세요. 중개업자만. 어제 3년 1억 원입니다. 특별조치법상 처벌은 세요. 이해 갔어요? 일반 법은 형벌이 약하겠지만 특별법 걸렸다 싶으시면 굉장히 셉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 나더라도 처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벌점 먹고 해주겠지만 특정 범죄, 가중처벌 그거 보게 되면 특가법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처벌 받지 않나요? 그 특별법이라는 법률은 걸리면 일단 형벌이 세요. 그래서 여기 3년 1억 원 형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등기는 유의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 중간생략 등기하기 위해서 셋이 3자 간에 합의가 있을 수도 있고 합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합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등기하는 과정상 차이가 지니까 여기만 세분하고 넘어가시고 하나만 더 잡으시면 끝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 그럼 합의가 없으면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그래도 유효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합의는 순차적이든 동시든 따지질 않아요. 단 합의가 없다 하여 그 등기 무효나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합의가 있든 없든 등기는 전부 다 유효하게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등기법이다 보니까 등기하는 과정이 또 달라요. 합의했다는 얘기는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상황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셋이 입을 짜 맞췄나요? 짜 맞췄다는 얘기 셋 다 착한 애들 나쁜 애들? 나쁜 애들. 짜 맞춘 경우에 최종 매수인 병 너는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요. 하려면 해라요. 하려면 해라. 막지 않겠다는 얘기고 대신에 처벌은 하겠다요. 이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합의가 있는 경우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처벌은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는 게 판례고 합의가 없는 경우는 병은 집을 사긴 샀지만 법을 어기기로 입을 맞추지 않았잖아요. 아직.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병은 아직까지 착한 애죠? 법을 어기로 위반한 사실 없으니까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병너는 합의 안 한 이상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요. 하지 말고 처벌받으니까 을을 대위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실행해 준 다음에 그 후에 병 네가 등기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말 뜻이 뭘까? 중과생각 등기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처벌받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합의가 있는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합의가 있는 경우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전 권리자를 대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거? 아 등기법이라 그래야지. 앞에서 입부를 받지. 저번에 1월달에 이거 했는데 어디 가서 물어보더라 그래. 이거 어디서 배우셨나 그러니까 민법. 끌어. 자 어쨌든 간에 어디서 배우셔도 됐으면 됐어요 그냥. 아 내가 왜 이걸 강의를 해가지고 이런 토대를 받을까. 자 다음부터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예, 그래야지 입부를 받는 거예요. 이중환 교수일 때는 그래도 등기법이라 그래야 돼요. 자 싸움은 내가 이겨. 자 어쨌든 전부 다 유효하게 인정해 주지만 반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각 등기는 무효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이 말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유효하니까 합의가 없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유효용은 따로 보실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제 10번은 잠깐 놔두시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나와 있나요? 예,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라고서 규정하므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찾으셨나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나 다음 이 규정 무슨 규정이다? 가로 안에 단속 규정이니까 가불병 사이에 중간생각 등기 합의에 관한 사업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요. 또한 유효하게 인정해 주지만 처벌은 얼마짜리? 3년 1억 원입니다. 근데 B번은 생략하고요. 리얼바 중간생각 등기 유효성인데 중간생각 등기는 일단 유효인가요? 유효고 합의가 없어도 유효죠. 그래서 이미 중간생각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생각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요. 합의가 없어도 효과는 유효하게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어디서만 무효이냐? B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만큼 많은 중간생각 등기는 무효도가 판례 입장이니까 허가구역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유효입니다. 그 다음 맨 꼭대기 10번이 요거랑 비슷한 규정인데 맨 꼭대기 10번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로 보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양수인 명의로 보조등기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가로 안에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뽑아내서 모두 생략 등기인데 이 두자가 한자로 머리 두자입니다. 그럼 어딜 빼먹은 거? 머리 빼먹은 등기를 모두라고 말 쓰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 신축한 주택이에요. 신축한 미등기 주택이 있는데 이 미등기 주택을 을하고 몇몇 개월 동에 팝니다. 팔게 되면 등기하는 과정은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과정상의 차이점인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을 앞으로 그냥 바로 보존 등기 바로 해버린 경우 그러면 아까랑은 상황이 다르죠. 여기는 어딜 빼먹었고 중간을 빼먹었지만 여기서 빼먹은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머리 빼먹어버렸어요. 첫 머리 빼먹었다는 얘기는 머리 두자 집어넣어서 모두 생략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을 빼먹던 첫 머리를 빼먹던 간에 마지막 주인 일치했나요?
이건 유효하다예요. 얘는 한 지문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에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이게밖에 안 나오니까 요것만 자꾸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04페이지 하단부에 무효등기에 유용 나오는데 무효등기 유용은 원인이 틀린 게 없나?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네요. 자,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얘기는 세 번째가 아까 무효등기라는 얘기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 말소하는 게 원칙. 이쪽에서 사용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무효등기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말소해라. 유효하단 말이 나오면 경정으로 고쳐 쓰라. 이게 설명 안 드렸었나요? 참 짧다 그죠? 자, 유효한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정에 쓰는 것이고 무효란 말이 나오면 말소에다 없애버리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럼 무효등기 사용할 수가 없다죠. 근데 무효등기가 있는데 이 등기를 말소하자고 가만 놔두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을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불러요. 이 유용의 뜻은 유효하게 쓴다 이 뜻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무효등기 유용 리표하는 거 유용의 뜻이에요. 이게 정확한 말인데 우리끼리는 그냥 이수일자서 상관없어요. 같은 의미니까. 이 말 뜻은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을에게 1억을 빌려옵니다. 1억을 빌려오면서 담보를 갖고 와 그러니까 갑이 내 집 담보 제공할게 그래서 1순위로 저당권 등기 설정을 하고 채권에 1억을 등기하고 돈을 빌려갔어요. 빌려갔는데 나중에 돈을 벌어서 1억을 갚게 되면은 변제하게 되면 채권액이 피담보 채권 없어졌죠. 그럼 아까 우리 배우기를 채권이 없어지게 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직권말소가 아니라 아무튼 직권말소 붙이지 말고 에이 니킥으로 뻑. 자 그럼 채권을 소멸하게 되면 등기 말소 안 해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배웠어요. 등기부상만 남아있어 이 등기는 효과 없는 무효등기입니다. 말소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언제 말소하면 될까? 처분시. 처분할 때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말소한 것들, 소멸된 것들은 등기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언제 등기해라? 처분을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과 돈 빌려 쓰다가 돈을 갚았죠? 말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집 팔을 때 매물로 중개업소에 내놓으니까 계약 쓰려고 그러는데 중개업자 하는 말 융자 없이도 융자에 있네요. 등기부상 돈 다 갚은 건데요. 그러니까 빨리 말소하고 오십시오 그래요. 그럼 이건 언제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처분할 때 말소하면 되는 거지 뭐 권리가 소멸되게 말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근데 이 등기 효과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무효등기예요. 나중에 시간이 쭉쭉 시간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갑이 돈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런 건 다시 빌려줄래? 빌려올 당시에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이거 해놓고 있네. 요거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무효등기의 유용의 뜻이에요. 그럼 사용하려면은 조건이 일단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등기가 유효로 바뀌면서 피해 입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할 것이고 등기부가 나눠서 아까 표제부 등기 있었고 갑구하고 을구가 있었죠. 표제부 등기 유용을 허용하지 않고 갑구 을구만 유용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이건 허용을 안 해줍니다. 허용 안 해주고 갑구에 들어갈 등기 유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을구도 유용해줘요. 예. 그래서 소유권 을로 들어갈 등기예요. 갑구 그럼 유용할 수 있다. 담보가 등기는 갑구 을구 갑구 유용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 21의 기출 문제예요. 무효인 담보가 등기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합의가 있는 경우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맞았어요? 이 맞는 말로 출제했기 때문에 너무 소유권만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을구 유용은 인정해 줍니다. 여기도 다 가능한 반면에 표제부만큼 유용하지 못한다 해서 요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표제부 등기는 오늘 몇 번 나왔네. 표제부 등기는 부교 등기 들어갈 수 없다. 표제부는 추정적 인정할 수 없다. 표제부는 무효 등기 유용할 수 없다. 아까 표제부 등기는 이게 묶여 있었어요. 근데 이걸 다 배워야지 알게 될 부분이니까 그거 그냥 툭 쳐버리고 뒤에 와서 오늘 배운 내용만 표제부는 부교 등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표제부는 또 추정적 인정하지 않으며 표제부는 또 무효 등기 유용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교재 하단부에
무효등기 유용의 경우는 신축 건물에 무효등기 유용 나와 있죠. 그래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의 보조등기를 멸실 후 신축 건물로 유용할 수는 없다요. 멸실등기 유용이 안 된다 이 뜻이고, 반대로 니은번 소유권 이전등기는 갑구인가요, 을구인가요? 갑구죠. 그럼 유용할 수 있나요? 그래서 민법 108조 배울 때 통정호의 표시 가장 매매로서 무효지만 증여자의 진정한 증여의사 표시가 있으면 증여로는 유효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로서 유효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럼 소유권 옆에 또 써놔야겠네요. 가로 플러스 쓴 다음에 담보가등기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어디로 가나요? 을구로 가죠.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등기 유용은 큰 틀을 잡으셔야 돼요. 표지부등기 유용을 허용하지 않지만 갑과 을은 유용을 인정해 준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1장 총론 파트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등기의 기간과 설비는 안 합니다. 여기는 나중에 5월달에 유학집 나갈 때 풀어드릴 것이고, 왜? 거의 안 나오니까 안 해요. 그냥 여기 시간 뺏기면서 뒤에 어려운 거 뺏기느니 여기 제낄 테니까 제끼세요. 그냥 쭉 가시고 아직 5월달에 한 번 해드려요. 문제가 나오면 해드릴 텐데 거의 잘 안 내니까 그냥 시간 안에 등기관이 누군지 등기소가 누군지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페이지 238페이지에 등기 절차 총론 파트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더 해야 35분만 더 할게요. 등기 사무 게시 파트가 나오는데 원칙 읽어보니까 등기는 238페이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걸 풀고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등기사무 개시 원칙인데 등기사무 개시 원칙 이 파트가 어려워요. 이 장이 여기만 잡았다 그러면은 등기법 잡았단 말이 나와요. 여기를 못 잡아서 어려우는데 여기는 누가 등기하는지 그 다음에 신청하러 갈 때 어떤 서류 가지고 가는지 등기 끝날 때 나오는 정보가 어떻게 나오는지 쭉 등기하는 과정이에요. 여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필히 복습하셔야 돼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다음에는 내년에 강의를 또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구렛나루 좀 기른 다음에 가죽 잠바 좀 입고 좀 험악하게 선글라스 딱 끼고서 와서 빨간 유경대 모자 쓰고 와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 그러고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안 무서워요. 땡긴다 이거. 자, 그럼 등기는 원칙이 누가 하는 게 원칙이래요? 등기사무 개시는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에 따라야 한다 나와 있고, 다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이 직권회원 등기가 있고 등기관, 그 다음에 법원, 명령 등기 네 가지가 등기 실행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등기 실행할 때는 신청, 그 다음에 촉탁, 직권, 명령 네 개가 있는데 신청과 촉탁이 원칙이에요. 신청과 촉탁의 차이점은 신청이란 말 뜻은 일반 사인들이 등기할 때가 신청이 되고 촉탁이라는 얘기는 관공서가 하는 등기를 촉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차이점인데 그럼 누구냐 보고 나눈 것이 신청과 촉탁의 차이점이고 큰 틀은 같아요. 차이점은 일반 사인보다는 관공서 믿을 수는 있겠죠. 특례 규정이 몇 개 떨어지는 것 외에는 거의 기본 틀은 같이 갑니다. 밑에 이제 그래 오른쪽 보니까 예외 규정에서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못한다 나와 있고 예외적으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서 등기관 직권과 법원 명령이 있다. 찾으셨나요? 네, 네 가지를 다 배울 텐데 나머지는 생략하고 내려와서 등기 신청인입니다. 등기 신청은 일단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신청할 때 신청이 원칙이다 보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이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할 때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같이 가는 게 원칙이니까 공동으로 간다 이 뜻인데 문제는 진정성이 보장이 돼 있다거나 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혼자 갈 수도 있다 해서 2, 3, 4, 5, 6 다섯 가지 전부 단독 시효 활동입니다. 단독 시효 활동이 뒤에 가면 다시 나오는데 일단 소유권 보조등기와 소유권 보조등기 말소등기는 등기명인 또는 등기명인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등기다요. 내가 집을 처음으로 진 경우에 어떤 등기할까요? 소유권 보조등기 하겠죠. 당연히 혼자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그다음에 상속, 법이나 뿅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 나와 있는데 아까 포괄 승계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죠? 상속, 회사병, 포괄류중 3가지 있었는데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이고 회사병 단독 신청할 등기가 되겠지만 포괄류중만큼만은 공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포괄 승계가 몇 개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하나만 공동이에요. 뭐만 포괄류중만 공동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뒤에 배울 테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부동산 표시라는 것은 토지의 소재가 바뀌고 지번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 소재 지번 바뀌었다고 피해볼 자가 있는 건 아니니까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요. 6번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나와 있는데 등기 명인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등기 명인은 등기부상 권리자들을 등기 명인 그럽니다. 누구라고요? 권리자. 근데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등기 명인 앞에 따라붙는 말이 소유권의 등기 명인 그러면 줄여서 소유권자. 한 글자로 줄이면 쥔. 누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등기 명인, 전세권자. 저당권의 등기 명인 이렇게 항상 따라붙어요 말이. 그럼 등기 명인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등기부상 권리자들입니다. 권리자를 나타내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번호. 그럼 이름 바뀌는 게 개명이죠. 주소 바뀌는 게 이사 가는 거. 주민번호 바뀌는 게 저 태국 갔다 오면 바뀌어요. 태국 가서 마취 깨니까 바뀌어 있다 그러더라고. 자, 하리수 같은 애들. 하리수가 바뀌었잖아. 일자에서 이자로. 예, 그런 경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이라는 말 쓰는데 권리가 바뀐 건 아니죠. 그럼 이름 바뀌었다고 피해볼 자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단독인가 공동인가는 뒤에 배우시면 다 아니까 굳이 여기서 외울 필요는 없고 기본 원칙만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 가는 것이 원칙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전자신청인데 2006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놔서 전자신청하도록 나온 것이 밑에 내용인데 전자신청은 이제 등기소에 안 가고 인터넷 등기 신청하겠다 이게 전자신청입니다. 전자신청은 뭘 이해하시면 먼저 쉽다 그랬어요? 인터넷 뱅킹 할 때.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인터넷 뱅킹 할 때 지금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공인 인증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그러니까 컴퓨터를 킨대. 아 미치겠다 그래서 몇 컴퓨터를 사오지 그랬어 내가. 그래서 자 컴퓨터를 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행 가서 인터넷 뱅킹 신청하겠다 신청서를 냈잖아요. 그거부터 한 다음에 신청 뒷면 주고서 요걸로 회원 가입하라고 이렇게 쭉 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 신청할 때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전자신청하고자 할 때 등기소에 가서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게 되면 조건번호를 줍니다. 인터넷 등기 조건번호를 주게 조건번호 10이라는 입력시키시고 인증서 다운받고서 인터넷 등기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할 건 등기소에 가서 신청서를 내는 건데 먼저 나온 것이 신청할 자격이에요. 전자신청할 때 신청할 자격은 신청할 자격은 기본 취지가 인이면 가능합니다. 얘는 둘로 세분해서 자연인도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인도인이겠죠. 자연인의 경우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전자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 법인도 다 가능해요. 내국법인 외국법인 다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내국인 자연인 같은 경우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 전자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법인의 경우는 사용자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등록은 자연인만 하는 것이지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가 이미 발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전자신청하는 거예요. 등록은 자연인만 하는 겁니다. 여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인이 아닌 경우 전자신청할 수 있을까? 인만 가능하니까 인이 아니면 전자신청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하고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요. 얘는 왜 안 될까?
자연인이에요? 아니죠? 법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연인이면 등록할 것이고 법인은 전자증명서 발급될 텐데 둘 다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등기해야 되고 전자신청할 수는 없다 보니까 얘 때문에 서면 등기 신청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놔둬야 돼 계속 이런 문제 발생하는 것이고 또 등기 신청 대리인의 경우 제한이 들어오는데 전자신청 대리인의 경우 누구나 다 가능한 게 아니라 대리인의 경우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할 뿐 변호사나 법무사만 가능할 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대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과거 기출문제가 전자신청 대리인의 경우는 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틀린 말이에요. 일반 서면 등기 신청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가능한 반면에 전자신청은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한 차이점이 생기므로 여러분 교재에서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 대리인에게 대리하여 한다. 찾으셨어요? 네. 외국인도 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하지만 반대로 디귿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거 줄쳐놓고 넘어가시고 근데 등록으로 해서 전자신청을 해서 먼저 가는 것이 사용자 등록입니다. 사용자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등록할 경우는 먼저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신청서를 내는데 신청서 안에는 두 개가 첨부가 돼야 돼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하고 인감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럼 인감 확인을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소 확인을 위해서 주소 증명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여기 방법입니다. 주소 증명서만 가져가는 것이 내용이 두 개를 내고서 신청하되 단 추가시킬 게 있죠. 변호사, 법무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 사본도 내야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거기서 생략할게요. 또 등록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240페이지 되겠죠. 등록은 반드시 등기소에 가긴 가는데 문제는 어딜 가야 될까? 관할 등기소로 가야 될까? 전국 어디나 가능할까? 전국 어디나 가능하고 관할 등기소 제한은 없어요. 여러분 계신 곳이 노원이죠? 저희 동네 의정부를 가든 부산을 가든 제한이 없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출석은 하긴 하되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가되 여기는 관할 등기소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국 어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져갈 서류 240페이지 B번인데 대리가 그건 생략하고 C번이죠. C번의 경우 제출할 서류가 두 개가 따라 붙습니다. 240페이지 맨 꼭대기에 A, B, C번 찾았어요? 신청서의 경우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게 되고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해서 인감증명서 플러스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자격자 대리인 신청할 때 대리인은 누구밖에 없더라. 변호사하고 법무사일 경우는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지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해서 등록은 누구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사용자 등록은 자율인만 하는 거지 법인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전자증명서만 있으면은 등록한 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등록은 법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유효기한은 몇 년으로 보느냐? 3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럼 유효기간 3년 동안 전자신청할 수가 있고 단 만료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3년 연장을 안 하게 되면 3년 경고해버린 경우는 등록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등록하기 싫은 경우 연장하면 되는데 연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래요? 3월 전서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받아주는데 연장하면 기간은 다시 3년이 되고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 연장을 할 경우에 연장은 등기에 출석을 해야 될 것이냐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느냐요. 연장하는 출석할 필요가 없이 전자문서로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나왔죠. 최초 등록은 반드시 가야 돼요. 연장을 갈 필요는 없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사용자 등록 효력 정지인데 등록을 한 이후에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또는 해지도 가능해요. 정지도 가능, 해지도 가능한데 정지, 해지도 가능하다는 얘기 이것도 전자문서로서
출석하지 않고도 정지, 해지, 다시 효력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가야 되네요. 뭐만큼은? 최초 등록만큼만은 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리얼 사용자 등록 정보 변경이라는 말 나오는데, 등록사항 변경할 때, 등록사항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개명을 해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변경할 당시에도 얘는 등기소 가야 될까? 안 가도 될까? 얘는 가야 돼요. 출석해야 돼요. 그럼 두 개씩 나눠주면 되겠죠? 가는 경우는 뭐하고 뭐? 최초 등록 변경은 가는 거예요. 아주 연장하고 해제는 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옛날에 많이 냈지만 지금은 잘 내진 않아요. 왜? 다 맞추거든. 낼 데가 몇 군데 없잖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세분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전자 신청 방법은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정은 물어보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관공서 촉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촉탁이란 것은 일단 신청인이 누구다? 관공서란 얘기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으니까 특례 규정이 몇 개가 주어집니다. 책에서 특징 첫 번째의 경우는 촉탁하는 관공서의 범위는 가볍게 보세요. 잘 안 되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때는 국가와 지자체는 아니지만 공사를 할지라도 촉탁은 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국가공사예요. 국가지원보유도 공사만 의미하는 거지 지방공사 촉탁이 안 됩니다. 한국 도로공사 국가지원 보유돼 있나요? 촉탁 가능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자산관리공사 다 촉탁은 가능한데, 대전 도시철도공사 이런 것들은 촉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공사만 촉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네, 촉탁을 통해 등기할 당시에는 우편으로 등기도 유일하게 가능해요. 우편 등기 촉탁 들어오면서 등기필증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서 반성료 목록을 넣어서 우편으로 촉탁할 수도 있고요. 관공서가 디귿번의 경우는 촉탁이 원칙이지만 촉탁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촉탁이 원칙이지만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요. 신청했다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 신청도 가능하고, 관공서 등기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의 위임을 통해 등기할 수도 있다요. 그래서 다 가능한 것이 내용이 되며,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일 당시에 등기필 정보를 첨부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본 것인데, 관공서의 경우는 등기 권리자이건 의무자이건 무조건 면제입니다. 관공서 권리자가 되는 케이스는 여러분 토지를 서울시가 수용을 했대요. 관공서 취득하죠? 권리자 입장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여러분의 매각을 했대요. 서울시가 의무자 입장. 관공서 입장에서 권리자이건 의무자이건 어떤 경우도 등기필증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의 경우에 등기 의무자 주소증명 정보인데, 아직은 안 배웠지만 뒤에 배우게 되면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다 다시 나올 말들인데,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주소증명 정보를, 즉 주민등록등본은 권리자와 의무자 둘 다 내야 돼요. 다 내지만 촉탁을 통해 등기할 때는 의무자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배울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오른쪽에 이제 비읍번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이제 특례 규정인데, 등기부와 대장에 토지 표시가 다른 경우에 등기를 실행해 주느냐 각하해 주느냐요. 원칙은 등기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공서만큼만 등기 실행해 줍니다. 이게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린 똑같은 개념인데, 관공서 우편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예, 신청하면서 등기불정 반송용 봉투를 넣어주게 되면 거기다가 등기불정을 넣어서 해당 관공서에게 우송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특례 규정 쭉 이어진 것인데, 한번 가볍게 보시고 여기를 내진 않아요.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이런 특례 규정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하나 볼 것은 밑에 박스에서 몇 개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 세금의 체납이 있더라. 어떻게 할까? 압류하겠죠? 촉탁.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자 등기는 촉탁이고, 3번 동그라미.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의 말소 등기도 촉탁. 그 다음에 4번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도 촉탁. 말소할 때도 촉탁이 되고 촉탁으로 들어왔으니까 가압류 가처분 경매기입 등기도 촉탁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생략하고
7번 토지 수용 시 수용권자가 관공서의 경우도 촉탁이에요. 여러분 땅을 서울시가 수용한 경우도 촉탁이다 이 뜻이고요. 8번 동그라미 매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부담을 주는 권리의 말소란 말 나오는데 이것도 촉탁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나 상가임차권 등기도 촉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동그라미 친 것이 지금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아닌가? 2번 공매처분, 3번 공매처분, 8번 매각 찾았어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아까 처분자 등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처분자 등기. 처분자 등기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를 처분자 등기라 한다. 기억나세요? 아니 뭐 오래됐어야지 까먹지.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등기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압류, 가압류 왜 한다고 떨었어요? 아까 돈 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압류나 가압류를 통해서 공매나 경매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가처분은 4월 말에 배울 거예요. 오늘 이제 압류와 가압류를 통해 갔는데 돈 받으려고 압류와 가압류 돈을 안 갚더라. 경매나 공매가 들어갑니다. 같은 개념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에 A라는 자의 소유권이 있고 을구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들어와 있고 2순위에 전세권자가 들어와 있더라요. 이제 말을 풀고 용어 정리하시면 돼요. 이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돈을 받으려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경매 실행은 어디다 신청하나요? 경매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게 돼 있죠. 법원이 경매 신청을 받은 경우에 법원 입장에서는 경매를 실행할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서 경매 개시 떨어지는 순간 등기소에 촉탁이 들어갑니다. 경매 개시 알리라고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통해서 경매가 개시됐으면 알려야 됩니다. 그럼 이 순위로 촉탁을 통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실행이 되고 사건 번호가 2015년 타경 제 몇 호라고 해서 사건 번호가 찍히고 이제 등기에 실행이 돼요. 이 사건 번호는 타경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다 달라요. 가사사건 가합, 뭐 형합 이런 식으로 다 붙어요. 번호가. 사건 번호 법원의 내용 따라서 지금은 타경에서 몇 호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경매가 시작이 됐고 이 사건 번호가 뭐다? 이게 사건 번호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그 경매 사이트 가서 검색할 때 인터넷상에서 서울특별시 노원 거 상계도 이거 다 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건 번호 딱 친가 동시에 딱 물건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없던 걸로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요거 여기까지 갔어요. 시작 어떻게 시작했어요? 촉탁으로 시작이 됐죠.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경매에서 경락인이 결정이 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데 한 분이 질문하시더라고. 저기요, 네. 자기 낙찰을 받고 최고가로 낙찰을 써 낙찰을 혼자 일일이 낙찰을 받았대요. 근데 왜 법원에 허가를 안 떨어주냐고 물어보더라고. 경매를 낙찰받을 때는 무조건 내가 최고가로 다 허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낙찰 혼자 받았다 할지라도 최고가 이상 썼다 할지라도 그 경매 판사가 불허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금액을 잘 써야 돼요. 지금 얘가 경매를 때렸죠? 오케이? 경매를 얘가 때렸다고 가정해보자고. 얘가 경매를 때렸는데 얘가 이해 갔어요? 근데 얘가 대금 1억 원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저당권 1억 원일 경우에 얘가 다 가지고 가겠죠? 그럼 경매를 실행한 자에게 돈 남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자동 불허가요.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매주의는 잉여주의예요. 경매를 건 채권자에게 돈이 남아야 돼요. 그래 법원에 판사 허가를 떨어뜨려 주지 경매를 건 자에게 돈이 10원도 안 남은 경우는 자동 불허갑니다. 나중에는 내가 아싸가 우리 이 집이 막 한 2억짜리 집이 6차까지 떨어져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가격이. 그래서 최저가가 한 3천만 원 돼서 3,500 쓰고서 아싸가 우리 신났죠. 야 2억짜리 3,500 주고 샀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경매를 얘가 쳤습니다. 얘가 친 경우는 얘가 다 가져갔죠. 돈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럼 자동 불허가요. 이거 허가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건 자가 누구인지 그거를 잘 따지셔야 돼. 이해 갔어요? 얘가 경매를 때리게 되면 얘 채권 플러스 경매 비용 플러스
최우선 면제 얼마인지 플러스 빼고 나서 얘 플러스 알파를 남겨줘야 돼. 그래 허가가 떨어져요. 경매를 건재 10원도 안 남은 경우 자동 물어가니까 나중에 경매할 때 이걸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선수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IMF 당시에 95년도 결혼을 해서 세일을 살았는데 IMF 터져버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세대를 갈 때 전세권 2순위였었는데 이 집주인이 IMF 터지 바로 직전에 집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1순위가 돼버리고 전세권자 제 1순위가 됐고 이거 주택임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2순위로 저당권자 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얘가 경매를 실행했어요. 경매를 실행했는데 저는 이 당시 아파트 분양받은 게 있어가지고서 돈이 글로 다 들어갔는데 이 아파트 회사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돈 다 묶여 있으니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와중에 사는 집은 경매에다 올렸지. 환장하겠더라고. 환장할 건 아니고요. 신났죠 저는. 잘 됐다 그러고서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서 제가 배당 신청을 안 하니까 이 집 누구도 낙찰을 안 받아요. 왜? 전 대학년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우선 면역권은 있지만 배당 요청하면 돈 나가야 되니까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서 있었죠. 그러니까 낙찰 받은 경락에 저를 물어줘야 돼. 배당 안 받은 경우는. 그럼 누가 낙찰 받을까 이거? 안 받겠죠? 그리고 6세까지 갔다가 끝났어요. 끝나고 정작 제가 입주할 때 돼가지고서 제가 경매 실행하려고 그러면 이 주택임차인 같은 경우는 판결을 받아야지만 경매 가능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창동 가면 주택은행 그 채권팀이 있거든요. 거길 딱 찾아가서 요 물건지에 제가 세입 1순위 세입자인데 제가 경매 실행하게 되면 저는 판결을 받아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주택은행 경매 좀 해주세요. 이거 우리 해결합시다. 어차피 제가 제 금액 플러스 경매 비용 플러스 여러분 알파 떨어뜨려 줄 테니까 끝냅시다. 딱 얘기를 하니까 담당자가 응? 누구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저 공연중에 하고 강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충성 해드릴게요 그러더라. 그래서 얘가 경매를 실행해 줬어요. 그럼 제가 세입자죠. 받을 때는 제 전세금 플러스 경매 비용 플러스 얘한테 알파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요게 남아야 돼 얘한테. 그래야지 경매 유효하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담할 당시에 육지까지 갈 당시에 경매 비용이 그 당시에 170만 원이 얼마가 나왔었는데 이제 2년 후에 경매가 다시 들어가는 거니까 비용이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을까? 인상률 따지니까 10%뭐 따져봐야 17만 원 올라가 뭐 190도 안 되겠네. 그래서 한 190만 원 쓰면 되겠지. 그래서 190만 원 썼어요. 경매 비용, 전세금 플러스 경매 비용 19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적었는데 요거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참 순간 선택이 참 대단하더라고. 그게 느낌이 찝찝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00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전세금 플러스 비용을 얼마 적은 거예요? 200을 적었죠? 200이면 남겠지 하고 여유 있다고 적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나 경매 비용이 198만 원이 나왔어요. 와 이거 마지막에 10만 원 더 안 적었으면 이거 유찰될 뻔했어요 그냥. 그럼 지금 198만 원 가지고 2만 원 남았네. 2만 원 주택은행 가지고 끝났어요. 그리고 이 집을 딱 제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제가 경매 10% 넣었잖아요. 제가 1순위를 다 받아올 거 아닌가요? 배당 신청, 저 상계 신청. 우리 까자. 안 내고 우리 낸 걸로 하자 그래서 까자지. 그러니까 상계 신청하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서 내가 낸 계약금 중 비용만 마음에 다 찾아왔습니다. 담당자 하는 말이 낙찰받은 경락인이 비용 도로 받아가는 거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비용 안 넣고 다 찾아왔잖아요 도로 제가. 그리고 이 집을 갖고 있다가 돈이 달래니까 깔세이죠 깔세. 누가 6개월만 달래요. 6개월만 하고 200만 원 주고 나가겠대. 그래서 고마워. 그래서 200만 원 받고서 6개월 살고 나갔는데 그 와중에 집값이 따블이 됐어요. 그래서 아싸가 어리 그래서 좀 잘 팔아먹었죠. 잘 팔아먹어서 3달 후에 뉴타운 지정되더라고. 1억 원 딱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려고 했는데 여기 돈 모으는 건 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다 돈 모으는 제목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너는 돈 벌지 말고 백목장사나 잘해라 그래서 여러분 만난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경매를 누가 실행했어요? 여기 서당권자가 실행했죠. 그렇게 경락인이 대고 만나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 끝났을 때
요 사례에서 등기 건수가 몇 건이냐요. 등기가 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만 일단 경락연맹을 어떤 등기 실행해 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해 줘야 되죠. 요거 한 건. 그 다음에 경매 끝났으니까 요 등기도 둘 필요 없겠네요. 요것도 말소 등기 한 건. 그 다음에 저당권 죽었다 살았다. 저당권은 경매로 무조건 소멸해요. 순위는 안 따져요. 그럼 얘도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말소 등기 한 건. 그럼 전세권은 죽을까 살을까? 저것이 그러지 말고 1번이 죽었나요? 2번은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말소 등기 한 건이에요. 총 몇 건? 4건이죠? 이 4건의 등기를 동시에 일괄로 촉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매는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촉탁으로. 끝날 때까지 촉탁인데 경매, 공매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들어가서 2번 동그라미 친 거 보니까 2번에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제 등기. 요거네.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제 등기. 요거 어떻게 하실 것? 칠판에서 요거. 촉탁. 지금 박스가 뭘 배우는 거야 지금? 촉탁 배우는 등기 아니에요. 얘는 촉탁에다 이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 등기 말소. 이거 두 가지네. 요 두 가지는 공매나 경매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그럼 놔둬야 돼? 말소해야 돼? 말소할 때도 촉탁 이 뜻이고. 밑에 내려와서 8번 똑같은 거예요. 매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부담을 주는 권리의 말소. 이 두 가지 소멸했다는 얘기는 경락인 즉 매수인이 인수해야 안 해요. 인수하지 않죠. 소멸되는 이 등기 말소할 때도 촉탁이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세요. 경매는 시작이 뭘로 시작해서 법원 촉탁 끝날 때까지 법원 촉탁이니까 무조건 촉탁이 다른 말 안 나옵니다. 다음 주 이거 또 나와요. 다음 주 또 나올 테니 이거 기억 좀 하시고 경매는 뭘로 시작한다고요?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청지 이외에 직권등기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신청지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죠. 시간 여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등기법이 어렵죠? 네, 한 번씩만 꼭 읽어보실 부분이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